안녕하세요. 세금하는 형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이 2편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1편 이미 찍어 놓은 게 올라가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세법 지식도 얻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채널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2부 가족에게 돈 빌려주기 안전한 방법은 그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책 내용을 가지고 PPT를 강의를 하니까 뭐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의도가 주된 건 아니고요. 부수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도 같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노란 책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 PPT만 본다 해도 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또 이 책을 보여드렸으니까 또 선물 이벤트 한번 해야겠죠. 이 2부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응원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께 책 늦었지만 한 번 더 선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요. 저희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에도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죠. 뭐냐면 자, 차용증 꼭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이게 증여예요?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빌려준 거죠. 그럼 차용증 쓰세요. 차용증이 있어도 지금 이게 증여냐 차용이냐 이렇게 따질 판에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 급상승.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그냥 조사가 나오면 그때 차용증을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보실까요? 자, 차용증 원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무서에서 정식 문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울지방국세청 가학조사팀은요, 문서 작성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돈을 빌린 시기와 이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용증을 부인하고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상승하죠.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차용할 때마다 그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 감정은요, 국세청 감정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거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뒤늦은 앙탈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차용증은 그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오는 질문. 자, 얼마까지 차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한 5억이 필요한데 5억 다 차용으로만 하려고 그래. 그 이유가 뭘까요? 증여로 하면 뭐가 나오니까? 증여세가 나오니까 한 푼도 안 내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하냐? 그러면 누가 증여세를 내겠어요? 다 차용증 쓰지. 자, 첫 번째, 얼마까지 차용이 가능하냐? 자, 이거는요, 답이 없다.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아들이 빌린다면 그 아들의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능력, 즉 그게 뭐예요?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그분이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받아도 애기 학비 내지, 또 카드 쓰지, 관리비 내지 등등등등등 했는데 남는 돈이 한 200밖에 없다면 이분은 5억 이렇게 못 빌릴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가용소득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다르다. 세법에 그러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법에 얼마라고 돼 있는 거는 죄송하지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이 350만 원인 30대 남성이 있다. 2억 원을 빌렸는데 매월 20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한다.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350만 원 갖고 이것저것 다 쓰고 부모님한테 200만 원 주면 자기가 생활이 가능해야 돼. 150만 원으로.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거를 다음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러 들어와도 확인이 돼야 돼. 적어도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 대학생, 예. 수학 잘하죠? 수학 조금 잘합니다. 그러면 한번 맞춰봐요. 자, 2억 원을 빌렸어요. 매월 200만 원씩 갚는다면 몇 개월이 필요할까요?
100개월. 100개월. 100개월이면 몇 년 몇 개월? 8년 4개월. 8년 4개월. 여기 써 있었어요. 아, 자, 8년 4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용 기간에 8년 4개월로 쓴다. 그러면 처음부터 엄청 긴 기간을 빌려주는 걸로 굳이 차용증에 쓸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없을 것 같죠, 왠지. 예. 왜냐하면 이게 집을 한번 사면요, 한 번씩 갈아타요. 즉 10억 원에 산 집을 다음에 한 13억이 되면 비과세 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원이 남으면서 남는 돈으로 부모님 돈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한 4, 5년에 한 번씩 갈아타는 경우가 있죠. 좀 더 벌어서 더 큰 걸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차용기간을 굳이 8년 4개월로 표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이거죠. 자, 가족 간의 차용 기간이 길어지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년 4개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중간에 부동산을 팔아서 갚을 수가 있다면 8년 4개월이 아닌 약 3년 정도, 3, 4년 정도로 적는 게 현실에 맞잖아요. 우리가 이걸 팔아서 갚는데 당장 막 큰 금액을 못 갚을 뿐이지. 그리고요, 큰 금액을 갚을 수 있으면 누가 그걸 부모님한테 빌리겠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이 조항 당연히 넣어야죠. 떳떳한 거니까. 자, 그리고 보면 부모의 계좌에 매월 원금 이자를 반드시 이체한다. 이것도 안 해놓으면서 우리는 차용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아무도 그 얘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가 현금으로 출금하지 말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세무조사에 나가보면. 뽑아서 누구 줬겠어요? 누구 줬을까? 자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세 번째는 이러한 차용증을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하거나 또는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과세관청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이 문서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부모님한테 네.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네. 차용증을 써서 3년 정도를 해놨는데 아파트가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길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는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겼으니까 이제 좀 매각이 어려워서라고 하면서 좀 연장을 서로 양해해서 연장하고 거기다 날인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떤 분들 또 전화해서 아니 1%가 아니라 뭐 0.5%만 갚으면 안 되나요? 제가요 1%만 갚아도 무조건 된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꾸준히 이체하고 제가 아까 말한 그 행동을 해야 그래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요거 조사 사례 하나. 자, 이렇게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있어요. 제가 본 사례고 종종 있습니다. 자, 6억 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했고요. 2024년 서울 모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부모로부터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꾸준하게 상환 중이었어요. 근데 세무조사가 나왔다. 6억 원짜리도 나오나요? 근데 이게 좀 더 아쉬운 게 이 6억 원 중에요. 대출이 3억 원, 자기 돈이 1억 원, 그리고 2억 원이 아버지로부터의 차용증이에요. 대출 3억 원은 사실 그게 무슨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갚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조사의 핵심은 이 2억 원의 차용증 때문에 나왔다. 근데 제가 이 조사를 사실 수임을 했는데 다행인 건 다른 증여가 없었어요. 진짜 이 차용증. 근데 이분은 징역공제 5천만 원을 쓰셨네요. 5천만 원 쓰고 자기 돈 5천. 이걸로 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차용증 정말로 꾸준하게 상환했냐? 했다. 다행히 꾸준하게 상환했다. 그래서 통장을 금융조사했지만 다행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만약에 원금을 이자를 안 갚았다. 그러면 징여로 그냥 2억 징여로 확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가산세까지 하면 한 3,700~800만 원, 1년 기준으로 3,700~800만 원이 나오니까 굉장히 큰 돈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자로 했다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27.5%를
누락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아무래도 조사를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다. 반드시 조사를 피해야 한다면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게 조사 받을 확률을 낮추는데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차용증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자, 근데 무이자 대출이 얼마까지 괜찮냐? 이거 많이 물어보셔요. 아, 정말 이자를 안 줘도 된다고요? 이렇게도 물어보시고요. 근데요, 무한대로 무이자는 아니고요. 원금이 그냥 대략 한 2억 원까지 안 된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근거 법령 당연히 있죠. 예,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즉 연이자가 안 받은 연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까지는 안 받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걸 이렇게 우리 수학 잘하는 우리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네. 이자예요? 이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대략 보니까 이게 2억 1,700만 원이에요. 조금 더 크겠죠? 1,000만 원을 채우면.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까지는 설령 이자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빌려줬다 하더라도 4.6%로 계산했을 때 998만 2천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아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자를 안 받을 거면 원금이라도 꾸준히 상환해 나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며느리하고 사이에게 나눠서 빌려주면 세금이 줄어들까? 그리고 좀 차용할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좀 늘어날까?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막 4억은 어떻게 해요? 4억은 이자 일부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또 아셨는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나눠서 빌려주면 2억 1,700, 2억 1,700, 4억 3,400까지는 무이자로 각각 2억 1,000씩 빌려줄 수 있죠? 라고 물어본다. 한마디로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각각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나가는지 누가? 세무서에서 어떻게? 꼼꼼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2배로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세법에서 허용하는 것도 적정 수준에서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내 아이가 내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데 그거 증여 아닌가요? 내가 아들에게 뭔가 돈을 주든 공간을 공짜로 대여해 주든 사실상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를 공짜로 주는 건 사실상 증여예요. 그러나 아까 이자를 2억 1,700만 원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듯이 내 집의 가치가, 시가가 얼마 이하이면 그 집에서 아들이 살아도 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관련 법령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뭐 아는 형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부동산의 시가가 13억 1,800, 약 13억 원 이하이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만약 증여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생기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약 13억 1,800이 살짝 넘는 13억 2천을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지금 살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해보았을 때 13억 2천 정도 된다면 5년 동안 증여가액이 1억 원, 다른 공제가 없다면, 다른 증여재산이 10년 이내에 없다면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공제 5천 받아버리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500만 원이 정도 나오는 증여재산가액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6억 정도 되면요 2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한테 돈을 갚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렇죠. 친구한테 빌리면 갚아야 되죠. 예. 만약에 안 갚으면 물론 친구한테 안 갚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바로 그거죠. 세무서에서는 부모한테는 안 갚아도 부모가 뭐라고 안 하니까
진짜 갚는지 안 갚는지를 철저히 사후 관리한다. 만약에 이 사후 관리가 느슨해지는 순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증여를 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집은 안 갚던데요? 저 집은 증여 안 하고 차용증 쓰고 흐지부지 하던데요? 이제 이런 생각이 팽팽해지면 공정한 사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부모님으로부터의 채무 언제까지 갚으면 되나요?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갚아도 돼요. 근데 신고된 소득도 없고 증여도 없고 뭘로 갚죠? 뭘로 갚았는지 설명을 못해. 그것도 문제야. 갚는 것도 문제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냐? 자, 세무서에 자금조달계획서가 거의 들어가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또는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이런 것들로 내 자금 출처를 넣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았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부채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그 부채 내용을 입력한다. 우리 대학생분이 집을 산 거야. 용산에 6억짜리를 샀는데 대충 1억을 끼고 차용증을 2억 썼어. 3억의 이 부채를 이용해서 집을 샀다. 그러면 이 3억을 채권자가 누구고 은행 1억 언제 대출 나고 이거를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 2년에 한 번씩 우리 대학생에게 날라온다. 이거 갚았나요? 이자는 갚아야 했겠죠. 원금은 상환해야 했겠죠. 누구 돈으로 갚았나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입증이 안 돼. 끌어버리는 순간 이제 증여로 뒤바뀔 수 있다. 자, 이렇게 부채 사후 관리를 한다. 언제까지 하냐?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갚을 때까지. 맞죠. 내가 가렸는데. 맞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요. 갚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꼬리표처럼 계속 갚을 때까지 뭘로 갚을 때까지 내 소득이나 내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약간 족쇄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하는 말의 거의 90% 이상은 법이랑 우리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부채 사후 관리도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154조에 따르고 있다. 자, 부채 사후 관리 중요합니다. 집을 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집을 살 때 들어간 이 부채, 당장은 모면한 것 같지만 차용증도 잘 써야 되지만 이 차용증을 써서 빌린 이 돈을 실제로 어떻게 갚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로서요. 가족에게 돈 빌려주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